안녕하세요. 꼬이빠입니다. 자, 횡령죄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2 횡령죄 파트는요, 횡령죄에 관한 공부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횡령죄 파트에서 나오는 기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요한다거나 헷갈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갖다가 잡아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리 횡령이 되려고 그러면은 누구 소유해야 된다 그랬죠? 타인. 누구 점유? 자기 점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지 되는 지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횡령죄에서 사실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회사에 물건을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A가 회사 물건을 B한테 갖다가 팔았을 때 B가 A한테 대금을 지불했겠죠. 이 지불된 돈은 A가 마음대로 썼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횡령죄가 됩니다. 왜? 무슨 물건 팔았습니까? 회사 물건 팔았죠? 회사 물건을 팔아갖고 돈을 받자마자 이 돈은 누구 돈이 돼요? 회사 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회사 소유의 돈, 자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을 하는 게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냐면은 우리 판례도 보면은 운수업 판례라든지 프랜차이즈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 운수업은 쉽게 말해서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택시 회사한테 옛날에는 7만원, 10만원까지 제가 아는데 그 후로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만원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매일 10만원씩 회사에다가 입금을 하면은 그 이외에 버는 돈은 택시 기사님들 수익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날 만약에 손님한테 25만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택시회사한테 10만원을 입금하고 15만원의 수익을 본 겁니다. 그날. 아셨어요?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아니다. 나는 초짜라서 지리감도 좀 떨어지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모든 손님들한테 받는 돈은 다 회사한테 입금을 하고 월급으로 받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우리 기출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이때 우리 횡령죄가 되고 안 되고가 관리입니다. 자, 이 기사님이 이러한 경우에 기사님이 돈 손님한테 받은 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썼대요. 담배도 사 피고 밥도 먹고. 횡령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쵸? 왜? 10만원만 입금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돈 10만원 입금하면 안 되나요? 꼭 손님한테 받은 돈 갖다가 입금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횡령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받자마자 누구 돈이 됩니까? 택시 회사 돈이 돼버려요. 월급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이때 마음대로 쓰면은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 무조건 다 이렇게 풀리지는 않더라. 맞습니까? 그럼 프랜차이즈도 볼게요. 프랜차이즈도 똑같은 말입니다. 프랜차이즈 많죠? 버거킹, 맥도날드, BBQ, 교촌 많죠? 각 지점마다 지점장들이 있습니다. 본사 물건만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날 수익금의 몇 프로를 본사한테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계약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날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꼭 이 돈에서 입금을 해야 되나요? 100만 원을 갖다가 팔았다. 30%로 입금해야 된다. 그럼 30만 원은 꼭 손님한테 받은 100만 원을 갖다가 입금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자기가 그냥 30만 원을 입금하면 돼요. 자기 통장에 원래 있던 돈으로라도. 그럼 이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이 판례는 횡령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죠. 같은 논점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 원칙과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셨습니까? 그럼 결국 누구 물건을 갖다가 팔고 받자마자 회사 소유가 되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다른 돈으로 지급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인지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파트 2 횡령죄 파트 2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기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꼭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횡령죄 파트에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공동소유 문제예요. 맞습니까? 공동소유 문제랑 같은 논점으로 상속 같은 논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하주차장 팔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 귀에 꽂히시죠? 근데 그게 왜 횡령죄가 안 나오고 상속된 거, 왜 공동 상속된 거, 왜 횡령죄가 안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동 소유의 건물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 C가 혼자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가 지하주차장에다가 임대업을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을 거 아니에요, C가. 그때 그 월세를 받은 C가 A, B 몰래 말 안 하고 다 썼다. 이때 횡령죄가 성립하냐라는 기출 주문이 많이 등장을 하죠.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면 횡령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횡령은 뭐였어요? 아까 믿고 맡겼다. 그렇죠? 믿고 맡겼는데 배반당했다. 그렇다면 믿고 맡기는 게 있어야 돼요. 소유자라든지 위탁자, 소유자라고만 칠게요. 좀 이따 위탁자 설명 드릴 거니까. 소유자가 믿고 맡겼는데 얘가 배반하고 발등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횡령죄가 만들어집니다. 고로 A, B는 이 C가 이 임대업을 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만약에 A, B 공동 소유자인 이 A, B가 C한테 야 지하주차장 임대 사업 좀 해가지고 수익 좀 보자 이랬을 때 C가 혼자서 다 써버렸다면 횡령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C가요 A, B는 이 주차장 업을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마음대로 써버렸다는 겁니다. 세를 받고. 그러면은 A, B는 C를 믿고서 뭐를 주차장업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가 형성이 돼야지 횡령죄가 만들어질 텐데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가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판결 논의를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A, B가 처분 행위가 없어서 라고 표현합니다. 처분 행위가 없어서. 자, 이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기죄에서, 우리 아직 사기죄에 안 나갔지만,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있고, 그 기망행위에 속은 사람이 처분행위라는 걸 하면 사기죄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처분행위는요, 사기죄 처분행위랑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왜? 이 처분행위는 A, B가 얘한테 뭘 속아서 처분행위 하는 게 아니고요.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를 준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믿고선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를 처분행위 믿고 준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분행위가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하셨습니까? 똑같은 논점입니다.
자, A가 사망하면서 자식들이 B, C한테 공동 상속을 했대요. 공동으로. 됐습니까? 이때 C가 혼자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때 이 B 얘한테 맡긴 적 있습니까?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적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C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있다가 썼다 그래갖고 횡령이 아니라 이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를 취득을 한 상태에서 먹는 행위를 해야지 횡령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둘 다 우리 공동 소유자인 사람들이 처분 행위를 한 적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믿고 맡긴 적이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횡령죄 파트뿐만이 아니라 어디 파트에서든지 다 적용이 되는 논점이에요.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실 거고요. 엄청나게 편리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힘들어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어떠한 죄가 나온다고 하고 맨 끝에 횡령죄도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러한 지문들을 힘들어하세요. 왜? 여기까지 이 죄가 성립하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그 다른 행위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가 참 애매합니다.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해드리는 거 지금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할 건데 그렇게 푸시면은 다 맞아요. 자신감 있게 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횡령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횡령죄 그냥 판례 말고 다른 범죄랑 결부해서 지문에 횡령죄가 또 성립하냐 안 하냐 이런 지문들이 저 뒤에도 횡령죄에도 다른 범죄에도 수십 번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푸시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문이 등장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뭐? 누구한테 받았냐? 아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받았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횡령죄가 되려고 그러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어야 돼요?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한테 물건을 뭐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 쉽게 말해서 우리 범죄자한테 물건을 재물을 받았다면 그거는 어떻게 써도 횡령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기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세 가지 논점을 제가 따로 잡아 드릴 건데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 파트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범죄자한테 재물을 받았다면 그걸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왜? 범죄자한테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범죄자한테는 소유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가 재물을 맡겼어도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가 안 만들어져요. 어렵다고요? 그럼 지문에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만 찾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A가 절취한 근거 무기를 B한테 맡겼대요. B가 마음대로 써버렸대요. 횡령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누구한테 받았다? 범죄자한테 받았다. 됐습니까? 자, 우리 기출로 또 보겠어요. 기출로 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꼬여가지고. 자, 기출로 또 볼게요. A가 수표를 잔뜩 훔쳐갖고 와가지고
B한테 돈 세탁을 시켰어요. 절반 정도는 돈 세탁을 하고 절반 정도는 못한 상태에서 B가 갖고 먹었답니다. 행위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범죄자한테 받았으니까. 맞습니까? 또 해볼까요? A가 B한테 C한테 뇌물을 갖다가 전달해달라고 뇌물을 줍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직무임금 전달죄는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기수인데 그건 우리 국가재법이 공무원 직무에 관한 데 가서 터치하기를 하고요. 이 B가 전달해달라는 뇌물을 마음대로 써버렸대요. 행위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뇌물을 공유하는 범죄자한테 받았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문에서 서술 맨 뒤에 어떠한 내용 말고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한테 받았냐예요. 범죄자한테 받았으면은 때려 죽여도 횡령죄 나오는 지문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한 경우도 없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실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 다음에 횡령죄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누구한테 받았냐? 이거 하나만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범죄자한테 받았다면 횡령죄는 때려 죽여도 나오지 않더라. 됐습니까? 또 어떤 부분이 지문이 말이 어렵게 나오냐면요. 이거에 관한 지문이에요. 이 적법한 보관자가 되기 위해서 횡령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맞습니까? 꼭 소유자한테 재물을 보관받아야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A가요, 등록명이 A 명의로 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 차를 B한테 빌려줬답니다. 여전히 등록명에 있는 A니까 소유자는 A, 점유자는 B. 됐습니까? 이에 B가 그냥 차를 팔아버리거나 먹어버리면은 그냥 횡령이에요. 근데 이거 물어보지 않죠?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B가 C한테 이 차를 다시 빌려줬답니다. 이때 이 C가 마음대로 이 차를 처분을 해버렸다면 횡령죄가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횡령죄 성립하죠. 그런데 볼게요. 이 차의 소유자는 A입니다. 맞습니까? B는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처분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맞습니까? A한테 적법하게 보관자의 지위가 된 B가 이 C한테 이 재물인 자동차를 맡겼다면 이 C 또한 적법한 보관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 지분이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요. 자, C가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한테 물건을 보관받거나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만 받았을 때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가 생긴다라고 질문이 뜰 거예요. OX? 틀린 질문이죠? B는 처분 권한이 없었죠. 그래도 이게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집니다. 이거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이 질문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용은 즉슨 이겁니다. 그냥 그쵸? 내용인 즉슨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그냥 암기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럼 고로 결론. 소유자한테 보관받은 거 아니라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한테 보관받은 거라도 적법한 보관자의 지위가 생겨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되셨어요? 이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지금 안 지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횡령죄 친족성들을 한번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횡령죄 친족성들의 규정. 누구와 친족관계가 있어야지 친족성들을 적용을 해줄 거냐라는 거죠. 우리 제3범죄들은요, 사실 네 군데만 아시면 돼요.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장물죄. 아시겠습니까? 자, 절도죄에서 제가 이 친족성들을 설명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자,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소유자나 점유자, 이 절도범이 소유자랑 점유자 양 쌍방이랑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지 친족성들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해볼게요. 절도죄에서요, 대부분은 소유자이자 점유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5만 원을 훔칩니다. 소유자 누구? 아버지. 점유자 누구? 아버지. 대부분이 소유자이자 점유자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한테 돈을 맡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 지갑에 여러분들이 손을 댄 거죠. 소유자 누구? 아버지, 친구. 점유자 누구? 아버지. 이때 친족성들을 적용해 줄 거냐는 거예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왜? 아버지 친구랑 여러분은 친족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절도법의 친족성들에는 소유자, 점유자 둘 다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우리 횡령죄 친족성들을 볼게요. 횡령죄 친족성들에는요, 누구랑 있어야 될까요? 소유자와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요. 요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요, 소유자랑 점유자 둘 다 하고 친족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기출로 뜬 적이 있습니다. 아, 틀렸어요. 왜? 이 점유자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점유자 누구예요, 지금? 타인 소유 자기 점유자가 마음대로 불법 용도 의사를 가지고 내가 먹었다면 횡령인데, 이 점유자 누구예요, 지금? 예, 횡령범이죠? 범죄자예요, 범죄자. 횡령범이에요, 횡령범. 그러면 지랑 친족관계 있으면 봐주겠다?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하셨어요. 절도범은 둘 다, 횡령범은 둘 다. 그러다가 당해버리죠. 이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여야 될까요? 위탁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횡령죄도 절도랑 마찬가지예요. 소유자랑 위탁자가요, 동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소유의 거를, 재물을 맡기니까 내가 소유자, 내가 점유자, 내가 위탁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안 지은 이유가 있다겠죠?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유자와 위탁자 둘 다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이 C는 횡령 범인이 될 거고요. 소유자 A, 위탁자 B. 맞습니까? 본인한테 맡긴 B가 위탁자가 되는 거죠. A가 C한테 준 적이 없으니까요. 이때 둘 다 하고 친족 간의 관계가 있어야지 친족 상대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절도범의 친족 상대의 규정을 적용하려면 누구랑 있어야 된다? 소유자와 점유자. 횡령죄는 누구랑 있어야 된다? 소유자랑 위탁자입니다. 점유자 절대 아니에요. 점유자는 횡령 범인 자신입니다. 아셨죠?
본인이 본인이랑 친족관계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게 좀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 피해금이 얼마냐? 그렇죠? 피해금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냥 공개되지 않은 거, 뭐 전액 여기에 조금 꽂혀 계십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 물론 사기죄에서는요, 내가 속아서 처분행해야 할 금액 전부가 우리 사기죄 피해금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파트에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기출이지만 이거 반드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전부가 무조건 성립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가한테 근저당가 설정을 이만큼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만큼 근저당가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다한테 이만큼 근저당가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고 봅시다. 이때 갑이 A한테 사기를 쳐가지고요, A가 갑한테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시켜줘 버려요. 이해하셨습니까? 소유권 이전을 시켜줘 버려요. 그럼 지금부터 이 땅 누구 땅? 갑 땅 이름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갑이 먹은 거는 이 땅일까요? 이 근저가 설정을 된 땅을 뺀 나머지 이 땅일까요? 후자입니다. 이거 전에 전부 이렇게 푸시면은 틀립니다. 왜요? A가 이 나한테 근저당가 설정을 해주고 돈을 빌렸다면 명의자가 바뀌어도 이 근저당가 설정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지 않죠.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다의 돈을 갚아. 그렇죠? 다한테 돈을 갚아서 근저당권을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땅의 갑이 명의가 갑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결국 갑이 먹은 거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된 이 땅을 뺀 나머지 땅이 돼버려요. 크게 많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파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꼭 좀 잡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횡령죄를 갖다가 난이도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배임죄까지도 같이 살짝 보게 될 건데요. 우리 횡령죄라 사기에 대한 죄수론 문제가 살짝 어렵죠. 이거 자주 나오고요. 배임과 사기죄 죄수론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네, 이거 오늘 설명드리고 배임죄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해 안 가셨다고 하더라도. 자, 보겠습니다. A가 B한테 재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B가 이 재물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횡령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A가 맡긴 재물을 B가 먹어버렸으니까 A가 노가 대발하겠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B가 A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A야, 네가 나한테 맡긴 재물 내가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이해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것도 처벌행위입니다. 결국 이게 사기가 성립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우리 횡령죄만이 성립합니다.
왜? 사기를 쳐가지고 횡령을 한 게 아니라요. 그죠? 횡령을 해놓고 노발, 대발, 난리 칠까봐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 사기를 안 쳤어도 횡령죄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거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우리 법 공부하니까는 조금만 더 유식한 말로 하면요. 사기죄가 횡령을 하게끔 한 수단이라면 수단은 지워도 범죄가 남아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렇게 볼게요. 횡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사기를 친다면 사기는 안 쳐도 횡령이고요. 사기를 쳐도 횡령인 거죠. 맞습니까? 이미 물건을, 재물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쵸? 그럼 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짓거리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짓거리는요, 지웠을 때 나머지 범죄가 남는다면 필요 없는 범죄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되게 어렵게 지문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제1행위와 제2행위 사기, 그쵸? 제1행위와 제2행위가 서로 이 행위가 1행위에 대해서 수단의 관계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횡령죄만 성립한다. 제1행위만 성립한다. 이게 답이고요. 맞았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필요 없는 짓거리라면 지웠을 때 나머지 범죄가 남아야 된다. 꼭 이게 필요한 짓거리라면은 이걸 지웠을 때 이 범죄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우리 배임죄에서 그게 확연히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배임죄를 갖다가 배사상 이런 식의 암기를 합니다. 배임과 사기, 상경. 그렇지 않아요. 실경도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시면 돼요. 볼게요. 자, A 회사가 있는데, 됐습니까? B, A 회사의 직원인 B,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 B가 A를 기망해서 회사 돈을 처분행위하게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럼 A의 죄책이 뭐가 될까요? 대표이사를 속였고 처분행위 받았으니까 사기. 맞습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반을 행위했어요, 안 했어요? 대표이사한테 사기 쳤어요, 안 쳤어요? 쳤죠? 그 회사의 재산성에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끼쳤습니다. 물론 배임죄는요 위헌범이기 때문에요 회사의 재산손해를 끼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 배임죄 가갖고 좀 깊이 있게 할 거고요. 재산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아까 횡령과 사기에서는 사기죄를 지워도 횡령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남았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짓거리인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배임과 사기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만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짓거리다 라고 하면은 사기죄를 지웠을 때 배임죄가 남아야 될 겁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사기죄 지었다? 그럼 기망한 적 없다. 처분행위 한 적 없다. 배임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배임이 나와요? 그러면은 횡령과 사기와 다르게 이 사기는 없애면 되는 범죄가 아니다? 아니다. 배임의 수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횡령과 사기에서는 사기를 지어도 횡령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횡령이 남았죠. 근데 여기에서 배임과 사기에서 사기를 지어버렸다면 속인 적도 없고 처분행위 한 적도 없다. 그럼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재산손해를 끼친 적도 없다. 배임죄도 안 나와버리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사기는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지우면 안 되는 놈인 거예요. 자, 그러면 행위는 몇 개 했어요? 기망행위. 맞습니까? 행위 몇 개? 한 개의 행위, 수우제, 그래서 상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실경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 배임께서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이 배임과 사기의 상경인 이 내용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실경을 물어보는 플랜은요, 제3자가 등장을 해요. 이 B가 제3자한테 사기를 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배임 행위를 했다고 나옵니다. 결국 이 제3자가 주어지는 지문에서는 배임과 사기는 실경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무작정 배사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문을 봤을 때 배임과 사기를 물어본다. 제3자가 안 떴네. 그러면은 상경인 거고요. 제3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실경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기출이었고요. 아셨습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트 1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도가 특정됐다. 그러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횡령.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용도가 특정된 분인데 왜 횡령이 안 나옵니까? 하는 판례. 이거 하나 할 거고요. 아셨죠? 이거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판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파트 판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면 관리비 명세서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돈이냐면은 아파트가 만약에 뭔가 수리를 해야 된다, 뭔가 조경을 해야 된다, 그때마다 관리실에서 집집마다 돈 받으러 다닙니까? 그러지 않죠. 매달 관리비에서 뭐 만몇천원, 한 17,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모든 집에 장기수선 충당비를 부과를 해요. 그거를 모아놨다가 보수하거나 뭐 수리하거나 뭐 바꿀 거 있으면은 그 돈 갖다가 집행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어떻게 돈을 썼다고 붙여놓을 겁니다. 보신 적 있죠? 그 돈이에요. 아파트 벽에 금이 갔다고 치고요. 그쵸? 이 금 간 거를 갖다가 수리하면 되는데 그 돈 갖다가 이 아파트가 지금 지어진 지 1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 돈으로 이거 보수해야 돼요? 아니면은 공사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하자 보수 해줘야죠. 1년 만에 금가는 아파트 부실공사죠. 그러니까 요청을 해요. 보수해달라. 근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 가지고 변호사를 고용을 해요. 왜? 얘랑 싸워달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얘랑 싸워달라고. 왜 싸워요? 이거 수리하게 만들라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주죠. 주민 동의를 다 받았대요. 주민 동의를 다 받아서 이 돈 갖다가 변호사 사서 이 업체랑 싸우는 겁니다. 이거 수리하려고. 그 용도대로 잘 썼어요? 안 썼어요? 용도 특정된 거 다른 데 쓴 건가요? 아니죠. 용도 특정된 대로 잘 쓴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맞았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횡령이 안 되는 판례더라.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탁에 관한 판례들 하나만 보겠습니다. 물론 사기죄에서도 공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건대집행면탈죄에서도 공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해요. 근데 공탁이라는 개념 먼저 잠깐 보시면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이 판례를 소개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종중판례 횡령 X, 종중판례 횡령 X 이렇게 좀 몸에 배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A 종중에 땅이 있어요. A 종중에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로가 뚫린대요. 그래서 A 종중한테 토지 수용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기 전에 A한테 먼저 얘기를 하겠죠. 야, 그 땅에다가 도로 뚫을 거니까는 땅 팔아라. 안 된다. 우리 조상의 머리 깃든 땅이다. 절대 팔 수 없다. 그랬더니 여기 업체에서 시행사에서 공탁을 걸어요. 법원에다가 공탁을 겁니다. 왜? 이렇게 길을 내면은 100억이면 되는데 얘네들이 땅을 안 팔아서 우회 도로를 뚫으면은 1000억이 들어가요. 그 무조건 여기다가 도로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공탁이 되는 거는 겁니다. 자, 근데 공탁에 대한 개념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공탁은 뭐냐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합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게 공탁이에요.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A가 B에 뺨을 한 대 때렸어요. 폭행죄죠. 근데 A가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한답니다. 그래갖고 야, 뺨 한 대 때린 것 같다가 무슨 고소냐? 합의 보자. 합의금 얼마나 주면 되겠니? 그때 A가 뭐라 그래요? 합의금 10억 이래요. 뺨 한 대 때리고 10억 합의 봅니까? 안 보죠. 안 보죠. 그래놓고 만약에 재판을 받으러 가면은 법원은 얘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합의를 보려고 했던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는 반성하고 있고 합의 볼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하거나 합의를 안 봐줬어.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와요? 우리 실무에서 공지방 할 때 많이 나옵니다. 만취자가 지구자 갖고 난리 법석을 쳐요. 그러다가 경찰관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 깬 다음에 비타오백이랑 바카스 사들고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싹싹 빕니다. 그러면서 합의서 써달라고 해요. 사실 경찰관 합의 봐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복 입고 어저께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선 합의금 뭐 100만원 받으려고 사인하기 가오 떨어지죠. 그래서 합의 안 봐준다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만취자, 공직방 피의자가 공탁이라는 거를 많이 걸어요. 그 퇴근하시는 길에 법원 들려서 공탁금 찾아가시면 됩니다. 1년 이내에 안 찾아가시면은 거의 귀속되니까는 좀 빨리 찾아가시고요. 결국에는 이 공탁은 합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예요. 법원한테 알아달라. 나는 합의 보려고 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뚫는 데에서 공탁이라는 걸 걸어요. A가 땅 팔지 않는다고 합의를 안 봐준다. 그래서 공탁금을 겁니다. 그거를 안 B가 A 종중의 대표도 아니면서 지가 대표자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요. 위조에 대해서는 우리 문서책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탁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보상금을 B가 지가 받아요.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죠? 처분행위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아서 얘가 대표인 줄 알고 토지 수용 보상금을 줬겠죠. 그러면 A는 죄명 사기 됐습니까? 그때 A 종중이 그걸 알고서 야 B 네가 대표도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갖고 갔어? 이양 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야 돈이라도 갖고 와. 이때 B가 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때 횡령이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횡령 될까요? 안 될까요?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왜? 대전제를 깨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제3법 때 대전제가 뭐였어요? 왜 한다고? 쓰려고. 그러면 얘가 공탁관을 기망해서 10억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이 사기 왜 쳤어요? 쓰려고. 지가 먹으려고. 달란 대로 줄 거였으면 사기 왜 쳐요? 안 쳤겠죠? 맞습니까? 절도든 강도든 횡령이든 사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해요? 지가 먹으려고, 지가 쓰려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요, 따로 죄를 묻는다, 안 묻는다?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기를 왜 쳤어요? 지가 쓰려고.
그럼 지가 쓰려고 받은 돈 달라는데 반환 안 했대요. 이거 따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사기꾼만 되는 거예요. 왜? 쓰려고 사기친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횡령죄에서 우리 질권에 대한 판례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거 제가 배임죄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질권은 배임죄예요. 배임죄인데 질권이 뭔지만 아시면 간단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담보 설정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질권은. 그러니까 민법상 질권은 조금 쉽게 공부하자면은 전당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권은 전당포업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전당포업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전당포업자가 먹어버립니다. 그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은 그 질권 판례는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건데 제가 그 배임죄를 설명드릴 거고요. 횡령죄에서 보이스피싱 나오는 거, 보이스피싱 범죄 세 가지 유형은 제가 사기죄 할 때 세 가지 논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꼭 들어주시고 틀리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꼬이빠였습니다. 꼭 기출문제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